특약을 왜 넣어야 했을까를 걱정을 하니까 넣은 거죠. 만약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특약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매매 계약 시 집이 공실이라 잔금 전에 매수인이 집 수리하기를 부탁해서 주인이 허락한 경우 매도자가 특약상에 적으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그다음에 중도금을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라고 합니다.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이네요. 중도금 받기 전에 이제 집 수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중도금도 안 넘어가고 안 나갔으니까 이때 특약을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 그죠? 거죠.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을 그죠? 했어. 근데 계약금만 들어가고 중도금 없이 잔금만 칠 거야. 그런데 계약하고 집 수리를 했다는 거죠. 중도금 받기 전. 네. 그죠? 네. 그때 특약상. 특약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? 자, 질문 한번 볼게요. 네. 특약을 왜 넣어야 했을까를 걱정을 하니까 넣은 거죠. 만약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특약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. 중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에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집수리를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임대인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집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약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만약의 경우 계약이 이행이 안 됐어요. 네. 그때 책임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이냐, 이게 관건이 돼요. 예를 들어 봅시다. 네. 집수리 하라고 했더니 샷을 다 뗐어요. 다 뗐어. 네. 네, 샷을 다 떼냈어요. 새로 바꾼다고.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안 치겠대요. 헐, 대박. 그럼 이제 그 샷시는 어떻게 되죠? 원상복구 해줘야죠. 누가요? 임차인이. 안 하겠대요. 연락도 안 돼요. 그래서 당장 막 비가 새 들어와. 어떡해. 네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공인중개사가 독박 쓸 것 같은데. 오, 정확합니다. 야,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중개사 네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뭔가 안전장치를 해줬어야 되잖아? 라고 중개사한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나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임대인이 네,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그렇게 하세요. 그거 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중개사가 중개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막아야 됩니다. 안 됩니다. 하셔야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러려면 중도금까지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,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네.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계약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집수리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냐가 중요해요. 간단하게 개보수하는 정도까지면 괜찮습니다. 그런데 싹 다 드러내고 인테리어 새로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. 만일 임차인이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,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,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가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. 인테리어가 완전 촌스럽게 해놨어. 심지어 100만 원짜리 샹들리제가 달려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깨다가 팔아먹었어. 어떡해.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떡해. 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, 작은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큰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. 만약에 큰 거 이런 경우 할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만약에 요 사항만 가지고 제가 특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. 일단 계약금을 많이 걸으라고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도금까지 걸라고 할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나중에 가서 원상복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요. 계약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원상복구,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많이 걸어라. 임대차도 중도금 걸 수 있거든요. 많이 걸어라. 나중에 잔금 이행되지 않으면 그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겠다. 이렇게 특약을 적거나, 또 계약을 다 끝나고 나서도 임대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죠.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도 되지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특약에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만일에 원상복구가
문제로 발생되게 되면 네. 중개사 입장에서 진퇴양난의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당사자 간에 만나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법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.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려면 자,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. 네. 아,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변수를 중개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문제가 생길 여지들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특이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결국 원상복구의 문제가 남게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누가, 언제,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특약을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딱 집수리 하나만을 생각했거든요. 근데 교수님과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집수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좋은 마음으로 집주인한테 집수리 해도 돼요, 네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집수리와 관련해서 그 집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백업을 위한 비용 확보, 그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맞아요.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오, 멋있어. 아,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특약을 또 잘 마무리를 해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중개라는 게 책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네.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네요. 그래서 사실 배우고 뭐 공부하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자격증 땄다는 걸로 맞아요. 뭐 개업하려고 뛰어드시는 분들 보면 이게 공부를 네.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지식을 이제 많이 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자, 대표님들께 지금 집수리와 관련된 몇 가지 특약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코멘트 해드렸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는 진짜 평소에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가볍게 집수리 해도 돼요? 라고 그냥 묻고 지나간 것들이 이게 또 다른 큰 그렇죠.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네, 크게 될 수 있으니 집수리 범위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이제 잘 조율해 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과 같이 특강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자, 부동산 불경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.